저 녹슨 철문 당장 부숴버려. 당신들. 거기 서서 구경하라고 내가 돈 주는 줄 알아. 최 회장의 불호령이 고요한 산자락을 찢었다. 7월의 땡볕 아래 최고급 세단의 에어컨 바람도 그의 분노를 식히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을 거부해온 제사구역의 입구가 버티고 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호팀장이 곤란한 듯 땀을 닦았다. 회장님, 그게 어렵습니다. 이 구역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망설임이 아닌 본능적인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낡은 철조망에는 경고 접근 시 발포라는 이미 색이 바랜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지난 30년간 알파 사태 이후 완벽하게 봉인된 땅, 민간인 통제 구역을 넘어 아예 지도에서 지워진 곳이었다. 그런 곳에 오늘 최 회장의 건설그룹 소속 불도저와 최고급 리무진들이 줄지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금단의 땅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평화 리조트를 짓는 것이었다. 이상 이따위 고철 덩어리 앞에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최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법 규제. 그에게는 그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경호팀장을 밀치고 삿대질을 했다. 당장 밀어버려. 모든 책임은 내가 져. 경호원들이 마지못해 불도저 운전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거대한 디젤 엔진이 포효하며 검은 매연을 뿜었다. 육중한 궤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철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철문은 금방이라도 종잇장처럼 구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구역 입구 옆 잡초만 무성한 작은 초소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낡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산책이라도 나선 듯 태연하게 거대한 불도저 앞으로 걸어가 길을 막아섰다. 불도저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쇳소리와 함께 불도저가 노인의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멈췄다. 최 회장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실소를 터뜨렸다. 저 영감은 또 뭐야? 저기? 비켜 죽고 싶어 환장했나? 경호원 몇 명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20대의 다부진 체격이었고 정장 안에는 무전기와 아마도 불법일지 모를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르신, 여긴 위험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한 명이 비교적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육중한 불도저의 칼날과 그 너머에 굳게 닫힌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오. 돌아가시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경호팀장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영감님, 우리가 누군지 알고 지금 막아서는 겁니까? 이거 공무 집행 중인 거 안 보여요. 그는 가슴팍에서 대충 위조된 듯한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다치기 싫으면. 최 회장이 참지 못하고 다시 고함을 질렀다. 뭘 꾸물거려. 당장 저 영감탱이 끌어내. 그의 명령에 경호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의 눈에 남아있던 일말의 존중마저 사라졌다. 야, 영감. 마지막 경고야. 셋셀 동안 안 비키면 우리가 직접 치운다.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기는 금지된 구역이오. 그의 반복되는 대답에 경호원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 노망난 영감이
경호원 중 하나가 거칠게 노인의 어깨를 밀쳤다. 비키라고 했지. 박진우. 그것이 노인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구역 근처의 작은 사택에서 살며 입구 근처에 이름 없는 위령비를 돌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이 버려진 땅의 괴팍한 관리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박진우는 경호원의 손길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의 발이 땅에 깊게 뿌리 박힌 듯 버텼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변했다. 평생을 먼지만 바라보던 무감각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새벽을 견뎌낸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의 섬광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도 짧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회장님, 이 영감이 자꾸 경호원이 변명하듯 말하자 최 회장은 아예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구두로 자갈밭을 밟으며 노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왔다. 당신 정체가 뭐야? 이딴 고물상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비켜줄 건데. 돈. 최 회장에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갔다. 이 늙고 남루한 노인 역시 돈 몇 푼 쥐어주면 해결될 문제로 보였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노인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다. 자,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내 시간은 비싸단 말이다. 수표들이 바람에 흩날려 박진우의 작업복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진우는 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최 회장의 눈을 그리고 그 뒤에 불도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자신이 뭘 하려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 이곳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 거요. 헛소리 집어치워 최 회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불도저 운전기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지금 당장 밀어. 저 영감이 버티고 서 있건 말건 그냥 밀어버리라고. 사고 나면 내가 다 처리해.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불도저 운전기사는 망설였다. 아무리 돈을 받았다지만 사람을 향해 불도저를 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의 귓속 무전기에서도 경호팀장의 협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밀어. 안 밀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 크르르릉. 불도저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커졌다. 거대한 강철 칼날이 박진우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10m, 5m, 3m. 경호원들은 비웃으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 저 노인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듯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자신의 힘을, 돈의 힘을 거스른 자의 최후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우우우웅. 땅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불도저의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무겁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먼 산길의 코너를 돌아 거대한 흙먼지 기둥이 맹렬한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경호팀장이 당황하며 무전으로 소리쳤다. 뭐야, 저거 뭐야. 망보던 놈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흙먼지 기둥은 순식간에 접근했다. 그것은 한 대의 차량이 아니었다. 검은색과 짙은 녹색 위장 도색을 한 육중한 군용 차량들이었다. 선두에 선 것은 K808 백호 장갑차 2대였다. 그 뒤를 이어 K153C 전술 지휘 차량과 병력 수송 트럭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차량들은 완벽한 일사불란함으로 순식간에 입구 주변을 탄자 형태로 포위했다. 불도저와 최 회장의 리무진은 그들의 포위망 안에 완벽하게 갇혔다. 치익 소리와 함께
장갑차의 후방 램프가 열렸다.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 방탄 헬멧, 그리고 얼굴을 가린 검은 복면, 가슴에는 707이라는 흰색 패치와 태극기가 선명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였다. 그들은 사설 경호원들처럼 어수선하게 흩어지지 않았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각자의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해 경계 태세를 갖췄다. 수십 개의 KC 소총의 총구가 불도저와 경호원들을 향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경호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가스총이나 삼단봉이 저 진짜 총구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휘 차량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그는 복면을 쓰지 않았지만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에는 강소령이라는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불도저 바로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박진우 노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강소령은 최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통제구역이다. 당신들은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및 다수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또렷하게 들렸다. 최 회장은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동네 조폭이 아니라 진짜 군대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위라고 생각했다. 이봐요, 소령. 당신들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우린 허가받고 온 사람들이요. 여기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서류가. 강소령은 최 회장이 내미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최 회장 옆에 서 있는 경호팀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당신들 사설 경호 업체인가 민간인이 군 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군 시설물 파괴를 시도했으며 민간인을 위협했다. 지금 즉시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무릎 꿇어. 이건 명령이다. 뭐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경호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자신들이 아무리 사설이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들이야말로 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성은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경호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최 회장도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강소령이 천천히 권총을 홀스터에 다시 집어넣었다. 나는 2번 말하지 않는다. 5초 주겠다. 경호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저들은 진짜 군인이었고 여긴 그들의 구역이었다. 철컥, 철컥. 707 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젠장 경호팀장이 가장 먼저 무기를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를 따라 나머지 경호원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까지 노인 한 명을 위협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회장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잿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럴 수가. 당신들, 날 누군지 알고 이래.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당장 당신들 윗사람 바꿔. 강소령은 최 회장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턱짓으로 지시했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무릎 꿇은
경호원들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기 시작했다. 불도저 운전기사도 겁에 질려 운전석에서 끌려 나왔다. 모든 상황이 단 1분 만에 정리되었다. 강소령은 그제야 천천히 박진우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707 대원들이 제압한 최 회장 일당을 바라보다가 다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서 아주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결국 올 것이 왔군. 강소령이 구축한 경계선은 완벽했다. 제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처럼 각자의 위치를 고수했다. 그들의 총구는 여전히 위협적으로 최 회장 일당을 향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총성으로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사설 경호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최 회장은 굴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상황은 완전히 군의 통제하에 들어간 듯 보였다. 여기는 군사작전 통제구역이다. 민간인은 전원 즉각 퇴거하라. 강소령이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해 결박된 이들을 연행하라고 지시하려 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참이었다. 잠깐, 강소령, 그때였다. 리무진 행렬의 가장 뒤쪽에 있던 가장 눈에 띄지 않던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렸다. 방금 전에 소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잘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최 회장처럼 비싼 시계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는 돈과는 다른 종류의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홍의원이었다. 그는 최 회장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소령, 수고가 많군. 그런데 말이야.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한 것 같아서 말이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강소령 쪽으로 내밀었다. 강소령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의 의미야. 홍 의원은 서류철의 첫 장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선명한 붉은색의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여기 국방부의 정식 허가서요. 이 제4구역 부지의 민간 이양 및 평화 리조트 건설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지.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소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류는 위조가 아니었다. 양식, 직인, 결제 라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버려진 땅이 30년간 봉인된 이곳이 민간에 이양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707부대조차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다. 이건 강소령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홍 의원이 말을 가로챘다. 아, 그리고 강소령이 현장에 도착할 것을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했지. 그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강소령의 상급 부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하달된 명령서였다. 현 시간부로 제4구역의 통제 권한을 민간 조사팀에 임시 이양하며 강소령 휘하의 707 대원들은 현장 경계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 지원이라는 단어가 강소령의 눈을 찔렀다. 이것은 경고나 저지가 아니었다.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돕고 보호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지휘 차량으로 달려가
위성통신을 연결했다. 사령부 여기는 강소령 현재 상황.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차가운 상급자의 목소리였다. 강소령, 명령서 받았나? 하지만 중령님 이곳은 알파 구역입니다. 이곳의 봉인은 명령서 내용 그대로다. 강소령,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자네나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더 위, 아주 높은 곳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자네 임무는 저들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곳의 늙은 관리인을 포함해 어떤 마찰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게. 알겠나? 알겠냐고 물었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명령. 확인했습니다. 그는 통신을 끊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저 부패한 정치인과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가 지휘 차량에서 내렸을 때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홍 의원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강소령, 그럼 저기 꿇어 앉아 있는 내 파트너들 좀 풀어주시지. 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707 대원들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라 사설 경호원들의 케이블 타이를 끊어주기 시작했다. 상황은 10분 만에 다시 역전되었다. 무릎을 꿇었던 최 회장이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강소령에게 다가가 방금 전 자신을 제압했던 군인의 어깨를 툭툭 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거보라고. 소령, 내가 뭘 했어? 결국 다 법대로, 절차대로 되는 일이라니까. 강소령은 주먹을 쥐었다. 군복의 어깨를 더럽히는 저 손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였다. 수고했어. 강소령,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최 회장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쏘아보던 707 대원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당신들, 총 들고 폼 잡는 것보다 저런 정치인 친구 하나 있는 게 훨씬 낫지. 하하하. 홍 의원은 그저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자자. 최 회장. 시간 없어. 어서 일을 시작합시다. 강소령. 약속대로 현장 지원 잘 부탁하오. 물론이지. 최 회장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그는 다시 불도저 운전기사를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는 강소령을 돌아보며 마치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아, 맞다. 강소령. 그가 턱짓으로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박진우 노인을 가리켰다. 이제 저 거치적거리는 늙은이 좀 당장 치워주시지. 아까처럼 또 길 막고 회방 놓으면 곤란하잖아. 당신들. 군인들이니까 저런 노인네 하나 조용히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 그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강소령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707 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을 다시 고쳐 잡았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한 살기가 현장을 감돌았다. 어이쿠, 무서워라. 최 회장은 오히려 과장되게 놀라며 홍 의원 뒤로 숨는 심혈을 했다. 홍 의원님, 보셨죠? 저 군인 양반들이 지금 민간인을 협박하네요. 이러면 지원 임무 위반 아닌가? 홍 의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령, 명령을 잊었나? 어떤 마찰도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을 텐데. 저 노인 한 명 때문에 이 국가적인 사업을 망칠 셈인가? 아니면 자네 군복을 벗을 셈인가? 강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박진우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의무 명령 복종 사이에서 결국 그는 고개를 돌렸다. 부대 경계 태세를 해제한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졌다. 현장 통제권. 민간 조사팀에게 인계한다. 우리는 외곽 경계만 담당한다. 707 대원들은 말없이 그러나 분노에 찬 동작으로 총구를 내렸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가 불법을 저지른 민간인들 앞에서 무장 해제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설 경호원들은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긴장된 대치 상황을 뚫고 낡은 소형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군용 차량들의 틈새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멈춰선 차에서 카메라를 든 젊은 여자가 뛰쳐나왔다. 지역 신문사의 탐사보도 전문 이수진 기자였다. 그녀는 제사구역에 대규모 건설 자본이 투입된다는 첩보를 입고 며칠째 이곳을 잠복 취재 중이었다. 그리고 오늘 707부대까지 출동한 것을 보고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켜고 현장을 맹렬하게 찍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긴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707부대가 왜 여기에 동원된 겁니까? 그녀는 홍 의원과 최 회장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국방부 허가를 받았다고요. 이 봉인된 구역을요, 홍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 주시죠. 홍 의원은 능숙하게 손으로 카메라를 가렸다. 이 기자,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야. 허가되지 않은 촬영은 불법이라고. 경호원 몇 명이 이수진 기자를 막아섰다. 공무집행이라고요. 불도저로 군사구역을 밀어버리는 게요. 이수진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 틈새로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진우 노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저 노인이 이 사건의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박진우 노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곳 관리인이시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 사람들은 누구고 군대는 왜 저들의 편을 드는 거죠? 그녀가 녹음기를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박진우는 이수진 기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이제 사설 경호원들이 거대한 유압 절단기와 산소 용접기를 들고 접근하고 있는 낡은 철문. 그 거대한 자물쇠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707 대원들을 힐끗거리며 조롱하듯 웃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절단기를 낡은 자물쇠의 쇠사슬에 갖다 댔다.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수진 기자가 애타게 외쳤다. 그때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듯 작았지만 이수진의 녹음기에는 똑똑히 기록되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네, 무슨 말씀이시죠?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체념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끝장날 것이다. 치이익. 박진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압 절단기가 쇠사슬을 끊기 위해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30년간 굳게 닫혀 있던 금단의 문이 마침내 탐욕에 의해 강제로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치이익. 콰직 거대한 유압 절단기의 칼날이 30년 묵은 쇠사슬을 엿가락처럼 끊어냈다. 둔탁한 쇠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흙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최 회장의 사설 경호팀은 그 소리를 승리의 신호탄처럼 받아들였다. 별거 아니구만. 저 707 놈들 쫄아가지고는. 그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707 대원들을 힐끔거렸다. 강소령과 그의 부하들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고 서 있을 뿐이었다. 명령에 의해 그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민간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최 회장의 입가에 노골적인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거봐, 홍 의원. 돈과 법이 만나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홍 의원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이 마침내 봉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라며 현장을 기록했다. 모든 것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박진우 노인만이 유일하게 잘려나간 자물쇠가 아니라 굳게 닫힌 철문 그 자체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 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 스산한 빛이 감돌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클릭. 아주 작고 기계적인 소리가 났다. 쇠사슬이 끊어진 바로 그 지점. 철문의 낡은 경첩 부근에서였다. 경호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고도로 훈련된 강소령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뭐지? 그가 중얼거린 순간 먼저 날카로운 전자음이 고막을 찢었다. 그리고 잠시 후 현대의 경보음과는 차원이 다른 구시대적이고 신경을 거스르는 거대한 공습 사이렌 소리가 제사구역 전체를 뒤덮었다. 소리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산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최 회장과 홍 의원도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뭐야 저 빌어먹을 소리. 당장 최 회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소리가 아니었다. 30년간 굽게 닫힌 철문, 그 중앙에 박힌 녹슬고 더러워져 그저 고철판으로만 보였던 패널. 그곳에서 붉은 빛이 마치 지옥의 눈동자처럼 깜박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진공관이 예열되듯 붉은색 픽셀들이 하나둘 켜지며 글자를 만들어냈다. 경고 봉인 해제 시도 감지. GIAOTHUC 엘파 KHOT 알파 프로토콜 가동. 그 글자를 본 순간 강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알파 프로토콜 설마. 그는 군사학교에서 전설처럼 혹은 괴담처럼 전해 내려오던 30년 전의 비상 매뉴얼을 떠올렸다. 폐기된 줄 알았던 존재해서는 안 될 그 이름이었다. 소령님, 저것 보십시오. 한 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강소령의 시선이 다시 패널로 향했다. 새로운 글자들이 떴다. 해제 코드 입력 대기 60초, 실패 시, 기지 전체 자폭 시퀀스 개시, 그리고 그 아래 거대한 숫자 60이 나타나더니 이내 59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최 회장이 말을 더듬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장난치지 마. 어떤 놈이 이딴. 전원 퇴각 100m 밖으로 물러나 강소령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군인의 본능으로 깨달았다. 자폭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절대 함부로 쓰이지 않았다. 707 대원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홍 의원과 최 회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죄수 연행하듯
두 사람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거나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날. 최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특수부대원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다. 사설 경호원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자신들의 차로 도망치려 했지만 707의 군용 차량들이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덫에 갇혔다. 강소령,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명령 불복종이야. 홍 의원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강소령은 그를 노려보며 외쳤다. 닥치시오. 의원 나으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알파 프로토콜은 단순한 경보가 아니야. 저건 이 산 전체를 날려버릴 폭탄이라고. 뭐라고 홍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수진 기자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 모든 광란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스슈우,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쿠르르르릉 하는 낮고 깊은 진동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단순한 경보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산자락 지하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30년 만에 깨어나고 있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통신병 전자전팀 당장 저 시스템 해킹에 재민 걸어 강소령이 지휘 차량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불가능합니다. 소령님 통신병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저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30년 전 폐쇄형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저희의 최신 장비로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젠장 강소령은 주먹으로 차량을 내리쳤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21세기 최정예 부대가 30년 묵은 구식 아날로그 함정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해진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멈출 방법이 없었다. 산슈우, 공포가 현장을 지배했다. 안 돼. 내 리조트가, 내 돈이. 최 회장은 무릎을 꿇고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폭탄의 위력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이 날아가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다. 살려줘. 누가 나 좀 살려줘. 사설 경호원 하나가 울부짖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707 대원이 총을 겨누며 저지했다. 움직이지 마. 통제 구역 이탈 시 발포한다. 이게 다 저 영감 때문이야. 홍 의원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한 곳을 가리켰다. 모든 소동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사람. 박진우 노인이었다. 저 영감이 뭔가 알고 있었어. 당장 저 영감을 잡아 저 영감한테 코드를 물어봐. 홍 의원의 말은 억지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산슈, 사이렌 소리는 이제 귀를 넘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땅의 울림은 더욱 거세졌다.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려 하는 듯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소리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혹은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수진 기자는 카메라를 든 채 주저앉아 카운트다운이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보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며 울먹였다. 강소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상부에 보고할 방법도 이 재앙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과 자신이 경멸하는 저 민간인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었다. 그때였다.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 노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슈우, 박진우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는 절망에 빠진 707 대원들을 지나쳤다. 그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붉은 숫자가 깜박이는 죽음의 철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어르신 강소령이 놀라 눈을 떴다. 안 됩니다. 거긴. 노인은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낡은 작업화가 진동하는 흙바닥을 단단히 딛고 나아갔다. 그 걸음에는 공포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30년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최 회장도, 홍 의원도, 심지어 울부짖던 경호원들도 모두 말을 잃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저 초라한 노인의 등짝에 고정되었다. 저 미친 영감이 자살하려는 건가? 이수진 기자는 본능적으로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그녀의 렌즈 가득 노인의 등이 잡혔다. 저분이 지금 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슈, 박진우 노인은 마침내 붉게 빛나는 카운트다운 패널 앞에 섰다. 슈, 슈산. 숫자가 그의 무감한 눈동자에 붉게 비쳤다. 그는 지독한 사이렌 소리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곳에 있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천천히 먼지 쌓인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강소령은 숨을 삼켰다. 제발. 노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는 그저 먼지를 닦아내듯 패널의 한쪽 구석을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늙고 주름진 손을 패널의 그곳에 조용히 갖다 댔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낡은 패널의 한 구석을 덮었다. 그곳은 30년의 세월이 만든 먼지와 녹으로 덮여 있어 다른 부분과 전혀 구별이 가지 않던 곳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정확히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바닥을 밀착시켰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비밀의 자물쇠에 유일한 열쇠를 꽂아 넣는 듯했다. 어르신 안 됩니다. 거기서 당장 떨어지십시오. 강소령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저 노인이 충격으로 실성했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태에 절망하여 자살을 택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하 한 명이 노인을 끌어내기 위해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은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다. 미쳤어. 저 영감이 미쳤어. 최 회장은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듯 소리쳤다. 홍 의원은 이미 자신의 세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이수진 기자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이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담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렌즈에는 노인의 묵묵한 등만이 가득 차 있었다. 땅의 울림이 절정에 달했다. 쿠르르르르. 지하의 거대한 발전기가 폭주하는 듯한 소음과 함께 철문 자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30년간 닫혀있던 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폭 시스템이 충돌하며 빚어낸 불협화음이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논리가 일어났다. 노인의 손바닥이 닿은 패널의 구석, 그곳에서 붉은 먼지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미세한 푸른색 스캐너 광선이 노인의 손금을 훑기 시작했다. 너무나 빠르고 은밀한 작동이라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강소령의 부하도 공포에 질린 사람들도 심지어 눈앞의 카운트다운 숫자도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게 닫힌 철문,
그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30년 전의 옛 전우를 바라보듯 이 모든 것이 멈췄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모두 끝났군. 이수진 기자의 카메라도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최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시간은 영원히 되었다. 린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거대한 폭발도, 섬광도, 충격파도 없었다. 심장을 쥐어짜던 지옥 같은 사이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뚝 하고 끊어졌다. 땅의 울림도 멈췄다. 바람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함 속을 채웠다. 뭐야? 사설 경호원 중 하나가 멍청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끝난 건가? 불발인가? 최 회장이 더듬거리며 일어섰다. 강소령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패널을 바라보았다. 붉은색 0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깜박이지 않았다. 그저 정지해 있었다. 소령님, 저것 한대원이 패널을 가리켰다. 정지해 있던 붉은색 픽셀들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패널은 전혀 다른 색으로 다시 켜졌다. 그것은 위협적인 붉은색이 아닌 차분하고 안정적인 하얀색 텍스트였다. 생체 인식 스캔 중. 생체. 인식 강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30년 전 시스템의 바이오메트릭 스캐너라고 말도 안 돼. 그가 군사 기술사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디 대조 중. 데이터베이스 에레보스 연결. 아이디 확인 완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수진 기자는 어느새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고 이 기이한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패널의 하얀색 텍스트가 마지막으로 깜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 문장이 나타났다. 귀환을 환영합니다. 박진우 사령관님. 정적, 방금 전 폭발 직전의 소란보다 더 무겁고 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령관. 님, 강소령이 그 단어를 간신히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이름과 사령관이라는 직위가 함께 쓰인 것을 보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전설로만 군사 괴담으로만 전해지던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다. 알파 사태, 제4구역,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실종 처리된 707의 전설적인 초대 지휘관, 유령 드 고스트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던 자. 안 돼. 설마. 강소령의 시선이 패널에서 천천히 패널 앞에 서 있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에게로 향했다. 박진우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패널의 스캐너 위에 놓여 있었다.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방금 전까지 무기력하고 세월에 찌들어 보였던 그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눈, 깊게 펜주름 사이에 숨겨져 있던 그 눈동자는 평생을 철과 화약 속에서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통제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늙은 관리인의 눈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생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강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이 전설적인 영웅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그가 거치적거린다며 치워지도록 방관했으며, 심지어 그에게 총구를 향할 뻔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은 저 부패한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다. 강소령은 들고 있던 KC-1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철컥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아니,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군화 뒷굽이 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크고 우렁차게 산잘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에 붙였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현역 소령이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에게 혼신의 힘을 다한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령 강민준 사령관님을 뵙습니다. 그의 경례는 신호탄이었다. 강소령의 행동을 본 다른 707 대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사령관이라는 단어와 강소령의 저 필사적인 경례를 본 순간, 그리고 패널에 떠 있는 박진우 사령관님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들 역시 전설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를 창설하고 현재의 707을 잇게 한 유령 앞에 서 있었다. 충성, 충성, 철컥, 철컥, 철컥. 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을 회수해 어깨에 메거나 혹은 강소령처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차렷 자세로 박진우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설적인 지휘관과 현역 대원들이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유일하게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은 최 회장과 홍 의원뿐이었다. 사령관 뭐저 영감탱이가 사령관이라고. 최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다 같이 미쳤나? 저 늙은이가 사령관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네. 강소령. 지금 무슨 쇼를. 닥쳐. 박진우 노인의, 아니, 박진우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그가 입을 연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늙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현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강소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경례를 하고 있는 강소령의 떨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패널에 손을 댄 채로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강소령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이 시스템은 2개의 해제 코드만 받는다. 강소령은 숨을 삼켰다. 경례를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예, 사령관님. 첫째는 707 여단 전체가 동시에 입력하는 비상인증 코드. 박진우가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패널에 대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었다. 스캐너의 푸른빛이 사라졌다. 나다. 박진우 사령관의 마지막 한마디. 나다라는 그 말은 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잊혔던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권위의 귀환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강소령과 707 대원들은 경례 자세를 푼 채 그저 숨죽이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자신들이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는 미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반면 이 갑작스러운 권력의 이동을 인지하지 못한 유일한 무리, 홍 의원과 최 회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특히 홍 의원은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려야 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을 억지로 수습하며 아직도 자신의 지위가 통할 것이라 믿었다.
강소령 지금 제정신인가? 그가 707 대원들이 경례를 풀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저 노망난 늙은이의 말 한마디에 부대가 통째로 넘어간 건가? 당신, 지금 이게 명백한 항명. 아니, 반역이라는 걸 몰라. 당장 저 영감부터 체포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실리지 않았다. 707 대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신들의 초대 사령관 박진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홍의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30년간 땅만 바라보던 늙은 관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수십 년의 세월에도 무뎌지지 않은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그 자체였다. 그는 홍의원을 훑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응시했다. 강소령. 박진우의 입에서 나온 것은 홍의원에 대한 대답이 아닌 강소령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였다. 예. 사령관님. 강소령은 마치 훈련소 첫날의 이등병처럼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자네가 데리고 온 저 민간인들, 그리고 자네에게 명령을 내린 상부, 둘 다 큰 실수를 했군. 박진우는 낡은 작업복 소매로 패널의 먼지를 닦아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사실을 고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707 대원들이 본능적으로 그를 호위하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기는 자네들이 아는 제사구역이 아니다. 이곳은 알파 프로토콜이 발동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간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전시작전 구역이다. 그 말에 홍의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전시구역,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닥쳐라. 박진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절대적인 위엄을 담고 있었다. 홍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박진우는 홍 의원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국회의원, 당신의 그 지위는 저 철문 밖, 당신들의 평화로운 세상에서나 유효한 거다. 이곳에서 당신은 그저 알파 프로토콜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국가 1급 기밀 시설을 파괴하려 한 적성 분자일 뿐이다. 적성 분자라니, 이게 무슨 무례한. 홍 의원이 공포와 분노로 말을 더듬었다. 박진우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다. 전시작전법 제1조 사망의 의거. 알파 프로토콜이 발동된 구역의 현장 지휘관은 구역 내 모든 적성 분자에 대해 경고 없는 즉결 처분을 허가받는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즉결 처분. 그 끔찍하고도 생소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깨달은 순간 최 회장은 희익하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타섰다. 홍 의원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법률 지식, 그 모든 것이 이 늙은 군인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더 이상 저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듯 다시 강소령을 바라보았다. 강소령. 예, 사령관님, 더 이상 뭘 망설이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내려진 전설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강소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상부의 부당한 명령과 저들의 오만함에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을 이 한순간에 터뜨렸다. 그는 즉결 처분이라는 사령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예, 알겠습니다. 강소령이 경례를 붙이고
180도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고뇌하는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707, 백호의 지휘관이었다. 대원들, 그의 목소리가 현장을 찢었다. 현 시간부로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저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적성 분자다. 그는 손가락으로 최 회장의 사설 경호원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강소령에게는 상관없었다.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포박한다. 지금부터 1초라도 저항하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해도 좋다. 사살 경호원 중 하나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실시. 와 707 대원들의 억눌렸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댐이 터진 듯 일제히 흩어졌다. 이후의 상황은 진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에 가까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늙은 노인 하나를 밀치고 군인들을 조롱하던 사설 경호원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악한 경호원이 불도저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707 대원 하나의 발차기에 옆구리를 맞고 쓰러졌다. 컥! 대원은 쓰러진 경호원의 머리채를 잡아 흙바닥에 쳐박고는 즉시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목을 꺾어 등 뒤로 결박했다. 살려주세요. 항복. 또 다른 경호원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지만 대원은 자비 없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명치를 후려쳤다. 적성 분자에게 항복은 없다. 고통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호원의 손목 역시 순식간에 결박되었다. 그것은 폭력이었지만 무질서한 폭력이 아니었다. 3C, 셰시주, 현역 707 대원 1개 분대가 수적으로 우세했던 사설 경호원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오직 효율적인 제압과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건달들은 모두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팔이 꺾인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덤빈 상대가 그저 총 만든 군인이 아니라 이 나라 최강의 살인 병기들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수진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손을 떨면서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사이다 같은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정의가 가장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명이었다. 최 회장과 홍 의원. 강소령이 직접 그들에게 걸어갔다. 최 회장은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린 듯 흙바닥에 주저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돈, 내 리조트. 나는 시키는 대로. 강소령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최 회장의 값비싼 실크 넥타이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짐승처럼 끌어당겼다. 최 회장이 끌려오며 흙바닥에 얼굴이 쓸렸다. 강소령은 그를 다른 경호원들 옆에 집어던졌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이었다. 그는 최 회장처럼 추태를 보이진 않았지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다. 강소령, 자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나? 내가 국회에 돌아가기만 하면 자네 군복은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홍 의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강소령이 손바닥이 아닌 전투 장갑을 낀 손등으로 그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홍 의원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국회의원 강소령이
증오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 같은 버러지 새끼가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그 권력으로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턱짓으로 묵묵히 서 있는 박진우 사령관을 가리켰다. 저분이다. 당신들이 30년간 잊고 지내는 동안 이 차가운 철문 앞에서 30년의 세월을 홀로 버티며 이 나라를 지켜낸 분이라고. 그런데 감히 당신 따위가 저분을 노망난 영감 취급해. 나는 몰랐. 닥쳐. 강소령이 홍 의원의 멱살을 잡아챘다. 당신의 그 무지함과 오만함이 오늘 이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했어.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국회의원이 될 자격도, 이 땅에 숨 쉴 자격도 없다. 그는 홍 의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포박해. 입까지 틀어막아. 더 이상 저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홍 의원을 짐짝처럼 뒤집어 결박했다. 홍 의원은 으붑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정의의 실현. 그것은 처절할 정도로 완벽하고 통쾌했다. 모든 적성 분자가 제압되었다. 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진우 사령관은 이 모든 과정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도 동요도 없었다. 마치 당연히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다는 듯. 그는 제압된 무리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굳게 닫힌 철문과 패널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 그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소령과 대원들은 즉각 사령관의 등 뒤에 방어 대형을 갖추었다. 박진우는 낡은 패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귀환을 환영합니다. 박진우 사령관님이라는 하얀색 텍스트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패널의 또 다른 구석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클릭 소리와 함께 30년간 숨겨져 있던 물리적 키패드가 먼지를 뚫고 튀어나왔다. 사령관님,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여시는 겁니까? 그래. 박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30년 만에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그의 늙고 주름졌지만 단단한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수십 자리에 달하는 군사암호와 좌표가 뒤섞인 복잡한 코드였다. 삑, 삑, 삐비빅. 전자음이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30년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듯 막힘없이 코드를 입력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그가 엔터키를 눌렀다. 최종 개방 코드 확인. 에레보스 게이트 개방 시퀀스 가동. 쿠 땅이 울렸다. 방금 전 자폭 시퀀스 때와는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울림이었다. 30년간 닫혀있던 거대한 철문, 그 육중한 강철문이 옆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의 일부처럼 보였던 암벽과 함께 통째로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엄청난 쇳소리와 함께 문이 움직이자 30년 묵은 먼지 구름이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콜록콜록 대원들이 먼지를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쿵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문이 완전히 열렸다. 혹은 사라졌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터널의 입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었다. 단 한 줄기 빛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0년간 잠자고 있던 차갑고 메마른 금속성의 공기가 훅 끼쳐왔다.
박진우 사령관은 그 어둠의 입구에 마치 오래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주인처럼 당당히 섰다. 그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에레보스, 에레보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제압당한 홍 의원과 최 회장, 그리고 경외심에 차 있는 강소령과 707 대원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수진 기자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들어가서 당신들이 그토록 파헤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30년간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직접 그대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지. 박진우 사령관은 그 말을 마치고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고철더미는 위장이었다. 진우가 녹슨 철판에 숨겨진 제어판을 조작하자 땅이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 앞에 거대한 고철 산일부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그 뒤로 나타난 것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강철 방폭문이었다. 이건... 이 기자는 숨을 삼켰다.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진우는 그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었다. 시원한 공기와 오존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백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희미한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상에, 맙소사. 이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정부의 최후의 날 벙커. 에레보스야. 전설로만 듣던 진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전설이 아니오. 그리고 여전히 대기 모드 상태지. 그는 멈추지 않고 일행을 이끌고 거대한 시설의 중심부, 상황실이라고 표시된 육중한 문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상황실 내부는 3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했다. 진우는 중앙의 거대한 전술 테이블로 다가갔다. 당신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그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오래된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날짜는 30년 전, 30년 전 최고위 장성 중 한 명이 국가 방어 시스템 전체를 적국에 팔아넘기려 했소.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알파 사건이라고 불렀지. 우리 팀.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부대 마크를 바라보았다. 이 반역을 막기 위한 비밀 임무를 받고 이곳 에레버스로 투입됐소. 영상 속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싸우는 양측 모두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배신당했소.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동료들이었소. 그들 역시 반역자의 일부였지. 우리는 이곳 최후의 보루에서 기습을 당했소. 이 기자는 입을 막았다. 죄수들은 이 늙은이가 겪었을 끔찍한 전투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나 혼자 살아남았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했지만 나 역시 치명상을 입었지. 그는 벽에 기댔다. 마치 30년 전의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즉결 처분. 그 끔찍하고도 생소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깨달은 순간 최 회장은 히익하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벗었다. 홍 의원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법률, 지식, 그 모든 것이 이 늙은 군인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상황실 구석의 비상 제어판으로 다가가 덮개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색 알파 버튼이 있었다. 알파 프로토콜을 발동시켰소. 이 벙커를 외부와 완벽히 차단하고 반역의 모든 증거와 함께 봉인했지. 그는 일행을 돌아보았다. 텅 비었던 그의 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이 불타올랐다. 기지 전체를 자동 대기 모드로 설정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소. 이전 장에서 이어짐. 알파 프로토콜은 모든 것을 봉인했소. 진우가 설명을 이었다. 데이터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나까지 가둬버렸지. 에레버스의 자동 방어 시스템은 모든 무단 접근을 막도록 설계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에게 나는 무단 접근자가 된 거요. 그가 가리킨 스크린의 중앙 아카이브 구역이 붉게 전멸했다. 모든 원본 증거, 음성 기록, 매복 영상, 조작된 명령서, 그리고 그 장군의 신원가 저 안에 물리적으로 보관되어 있소. 이 기자가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물었다. 그래서 잠겨 있다는 거군요. 우리가 왜 필요하죠? 잠긴 것 이상이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시스템은 나를 유일한 생존자로 인식했지만 동시에 오염된 요소로 분류했지. 아카이브를 열기 위해 프로토콜은 최소 6명의 별도 생체 인식을 요구하오. 그가 일행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 기자, 그리고 덩치 큰 민혁을 포함한 4명의 죄수, 30년 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에 살아있는 인간이 필요했소. 민혁이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잠깐, 그럼 우린 당신 감방 문 열어줄 열쇠 따위에 불과한 거요. 영감, 진우의 텅 빈 눈이 처음으로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열쇠가 아니야. 증인이지. 진우는 가장 가까운 단말기로 걸어가 먼지를 쓸어내고 몇 개의 키를 눌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이었다. 경고 관리자 권한 접근 시도. 사용자 진우 MIA KIA 확인. 알파 프로토 COL 재정의 필요. 6인의 외부 생체 인식 스캔을 요구함. 그 장군. 이 기자가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 반역자. 지금 어디에 있소? 진우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디에 있겠소? 30년 동안 승승장구했지. 동료들의 피를 밟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소. 그가 엔터키를 눌렀다. 중앙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켜졌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 장군. 이 기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았다.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었다. 전쟁 영웅이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이 이곳에 남긴 유산을 우리가 되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지.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증거뿐만이 아니었소. 진우가 마지막 명령을 입력하자 중앙 아카이브로 향하는 두꺼운 강철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이 벙커는 대기 모드였소.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가동될 거요. 갑자기 벙커 전체가 흔들렸다. 조용하던 환기구에서 거대한 공기가 순환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꺼져 있던 수천 개의 서버렉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우, 무슨 짓을 한 거요? 죄수 중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증거만 필요한 게 아니었소. 이 벙커 자체도 필요했지. 진우는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는 거대한 지휘소를 바라보았다. 권 장군이 30년간 외부에서 거대한 성을 쌓았다면 나는 이곳에 그가 남긴 가장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었소. 그 순간 상황실의 비상등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알파 프로토콜 해제, 시스템 재가동, 외부 네트워크 연결 시도, 연결됨, 경고 보안 침해 감지, 제3세력 접근 중.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왔군. 누가요? 이 기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반역자의 유산 말이오. 벙커의 입구. 그들이 들어왔던 방향에서 육중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권 장군은 이 벙커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30년 동안 이곳을 감시하고 있었다. 탕, 탕, 카, 캉. 그들이 들어왔던 육중한 입구 방향에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30년 만에 깨어난 벙커의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시발. 저게 무슨 소리야? 죄수 중 하나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우리가 들어온 문이잖아. 그들이 왔군. 진우의 말에 이 기자가 카메라를 그에게 돌렸다. 누가요? 제3세력이요 벌써요. 권 장군은 바보가 아니오. 진우는 그들을 재촉하며 상황실 반대편 비상 통로로 향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벙커를 감시했소. 누군가 잠든 괴물을 깨우는 순간 즉시 처리할 사냥개들을 준비해뒀던 거지. 사냥개, 권 장군의 사병 스빙이요. 기록에 남지 않는 그림자 부대지. 그들이 좁은 강철 복도를 뛰어갈 때 벙커 전체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총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벙커의 방어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소리였다. 끼익. 천장에서 낡은 자동 방어 포탑들이 먼지를 쏟아내며 내려왔다. 하지만 렌즈는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저것들이 우릴 쏘는 거 아니야. 죄수 민혁이 소리쳤다. 아니, 진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시스템은 나와 외부인인 당신들을 인식했소. 하지만 저 사냥개들은 인식표가 없지. 벙커는 지금 그들을 침입자로 규정하고 교전에 들어간 거요. 복도 저편에서 비명과 함께 현대식 소총 소리와는 다른 둔탁하고 강력한 59경 기관포 소리가 벙커를 울렸다. 진우의 30년 된 함정이 깨어난 것이다. 하지만 저것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해 진우가 일행을 세웠다. 그들은 거대한 중앙 엘리베이터 통로 앞에 섰다. 우린 중앙 아카이브로 가야 하오. 그가 엘리베이터 제어판을 열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돼. 영감, 민혁이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밖에서는 총알이 빗발치는데 무슨 놈의 증거 타령이야. 당장 여기서 나갈 길이나 찾아. 진우는 민혁의 손을 노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나갈 길은 없소. 뭐, 이 벙커는 알파 프로토콜이 해제되는 순간 외부와 연결되었소. 권 장군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나. 그는 이 벙커를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을 아는 모든 생존자를 이 안에서 함께 묻어버릴 생각이요. 공포가 죄수들의 얼굴에 번졌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요. 진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중앙 아카이브에 도달해서 반역의 증거를 세상에 전송하는 거요. 이 벙커의 메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아카이브는 잠겨 있다고. 우리 6명의 생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소. 진우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들 중 한 명이라도 죽거나 흩어지면 우린 모두 끝이요. 증거는 영원히 봉인되고 우린 이 무덤에서 사냥개들의 먹이가 되겠지. 생존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마침내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묶었다. 다시요. 진우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그들이 방금 빠져나온 복도 끝에서 검은 전술 장비를 갖춘 그림자들, 사냥개들이 나타났다.
발견했다. 저들이다. 타타타탕. 총알이 강철문에 부딪혔고 엘리베이터 문은 간신히 닫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제기랄. 죄수 중 하나의 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총알이 튀어 팔을 스친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굉음을 내며 벙커의 가장 깊은 곳, 중앙 아카이브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사냥개들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통해 맹렬히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벙커의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하며 멈췄다. 붉은 비상등이 깜박이는 내부, 공기는 피냄새와 화약 냄새로 질식할 것 같았다. 젠장, 젠장. 팔에 총을 맞은 죄수가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 기자가 다급하게 가방에서 구급용 붕대를 꺼내 그의 팔을 지혈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들려요. 그녀가 소리쳤다. 죽을 시간 없소. 진우가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가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 거요. 그를 끌고 와. 엘리베이터 밖은 상황실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다. 그곳은 벙커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서버렉들이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백만 개의 작은 불빛이 데이터를 처리하며 깜빡이고 있었다. 공기는 서버를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 때문에 극도로 차가웠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민혁이 부상당한 동료를 어깨에 메고 일어섰다. 에레버스의 중앙 데이터 허브요. 진우가 저편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 너머가 중앙 아카이브요. 그들이 서 있는 플랫폼 끝. 약 100m 전방에 은행 금고 문보다 몇 배는 더 크고 두꺼운 원형의 티타늄 합금 문이 버티고 있었다. 뛰어야 하오. 놈들도 거의 다 왔어. 진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이 타고 온 엘리베이터 샤프트 위쪽에서 쇠줄이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들이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레페를 타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다. 뛰어. 민혁이 선두로 뛰었고 다른 두 죄수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했다. 이 기자는 그들 사이에서 카메라를 든 채 비틀거리며 달렸다. 진우가 맨 뒤에서 그들을 엄호했다. 타타탕. 그들 뒤편 상층에서 총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총알이 서버렉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수머렉 사이로 피해 민혁이 외쳤다. 그들은 거대한 서버렉 사이에 좁은 통로로 몸을 날렸다. 이곳은 마치 강철의 미로와 같았다. 사냥개들은 위층의 캣워크 캣워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사격했다. 이쪽이요. 진우가 소리쳤다.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사각지대인 유지보수 통로로 그들을 이끌었다. 영감 당신. 여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한 죄수가 헐떡이며 물었다. 내가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으니까.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서버팜을 가로질러 마침내 거대한 원형 아카이브 문 앞에 도달했다. 제기랄. 막다른 길이야.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문 옆의 제어판에는 정확히 6개의 손바닥 모양 생체 인식 스캐너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그 순간 그들이 달려온 통로 양쪽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냥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모두 스캐너에 손을 대시오. 진우가 명령했다. 지금 저놈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민혁이 절규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오. 진우가 먼저 첫 번째 스캐너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생체 인식, 일진우, 관리자, 확인. 이 기자 당신도. 이 기자가 망설이다가 두 번째 스캐너에 손을 댔다.
생체 인식이 외부인 미등록 확인. 사냥개들의 지휘관이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까지다. 유령. 30년 만에 귀환을 축하하지. 이제 그 문에서 손 떼라. 곱게 죽을 기회를 주겠다. 나머지 빨리 진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4명의 죄수민혁. 부상당한 죄수 다른이가 그의 손을 잡아 스캐너에 대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둘과 차례로 스캐너에 손을 올렸다. 생체 인식 3, 외부인 미등록 확인. 생체 인식 4, 외부인 미등록 확인. 생체 인식 5, 외부인 미등록 확인. 생체 인식 6, 외부인 미등록 확인. 6인의 증인 확인. 알파 프로토콜 해제 승인. 중앙 아카이브 개방 절차 시작. 쏴라. 사냥개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수십 개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가가, 컹.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바닥이 꺼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아카이브 문이 열리는 방식은 옆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엘리베이터처럼 통째로 하강하는 방식이었다.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진우와 일행 5명은 열리는 아카이브의 원형 플랫폼과 함께 벙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쿠구구궁. 원형 플랫폼은 총알이 빗발치는 상부를 뒤로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하강했다. 사냥개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은 금속이 마찰하는 굉음에 묻혀 점차 멀어졌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은 그들이 방금 손을 댔던 6개의 생체 인식, 스캐너에서 나오는 희미한 녹색 불빛뿐이었다. 부상당한 죄수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젠장. 민혁이 어둠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이 잠든 곳.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잠을 깨우는 곳이요. 얼마나 내려갔을까? 플랫폼이 부드럽게 멈춰섰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쪽의 기압이 조정되더니 그들 앞에 거대한 아카이브 문이 마침내 안쪽으로 열렸다. 눈부신 백색광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서버렉으로 가득 찼던 데이터 허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완벽하게 보존된 거대한 유리방 안에 서 있었다. 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방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곳은 30년 전 알파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순간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벽에 튄 핏자국,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탄피들, 그리고 중앙 전술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부패하지 않고 미라처럼 변해버린 세구의 시신. 그들은 진우와 같은 부대 마크를 달고 있었다. 내 동료들이요. 진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우들의 시신을 마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얼음 같은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죄수들은 이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이곳은 단순한 아카이브가 아니었다. 30년 전의 범죄 현장이 통째로 봉인된 무덤이었다. 진우는 시신들을 지나쳐 방 제일 안쪽에 있는 주 통신 콘솔로 걸어갔다. 그가 손을 대자 30년간 잠들어 있던 기계가 기적처럼 깨어났다. 이 기자는 이쪽으로. 그가 명령했다. 지금부터 녹화하시오.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이 기자가 카메라 렌즈를 콘솔 화면에 고정했다. 진우는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알파 프로토콜 블랙박스 접근. 승인됨. 화면에 수많은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하나의 음성 파일을 선택했다. 파일명 이르부스 파이널 올덜. 와ቭ. 이게 반역자가 내린 마지막 명령이요. 진우가 파일을 재생했다. 치직.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다급한 교신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알파팀 반복한다. 적의 기습이다. 아군에게 공격받고 있다. 상황실 응답하라. 30년 전 진우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잡음. 제기랄 통신이 재밍되고 있어 놈들이. 으악.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날의 진실이 흘러나왔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30년이 지난 지금도 알아볼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였다. 알파팀 전원 제거 확인. 생존자는 없어야 한다. 지금 즉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에레버스를 폐쇄하라. 이것은 최고 사령부의 명령이다. 이 기자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 목소리는 그렇소. 진우가 파일을 정지시켰다. 권 장군. 30년 전 이 모든 것을 지휘한 반역자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이겼어. 이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면 끝낼 수 있어요. 이잉. 바로 그 순간 무덤 전체가 흔들렸다. 벙커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조명이 붉은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콘솔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경고 외부 관리자 권한에 의한 시스템 접근. 벙커 전체 자폭 시퀀스 가동됨. 모든 구역 격리 및 폐쇄 시작. 이게 무슨. 권 장군이요. 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아카이브를 연 것을 알았어. 그가 이 벙커의 외부 통제권을 장악한 거요. 자폭이라고 민혁이 절규했다. 그럼 우린 다 죽는 거잖아. 진우는 다급하게 음성 파일을 휴대용 보안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자폭까지 남은 시간 30분 0초. 영감 민혁이 진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증거는 됐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거냐고. 진우는 데이터 복사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나갈 길은 하나뿐이요. 우리가 들어온 길은 이미 사냥개들이 막고 있거나 폐쇄됐을 거요. 그는 무덤의 벽면에 걸린 낡은 벙커 구조도를 가리켰다. 구조도의 가장 하단부. 그들이 있는 곳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구역. 메인 리액터 코어. 권 장군이 이 벙커를 폭파시키기 전에 진우가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가 먼저 이 벙커의 심장을 멈춰야 하오.